재수없게 가서 네 자식이나 챙겨. 쪽팔리게 왜 여기까지 와. 로비에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화려한 호텔 샹들리에 아래 300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던 사돈 식구들은 저를 벌레보다 비웃고 있었죠. 못 배운 티를 꼭 저렇게 내요. 쯧쯧.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이 최고급 호텔이 바로 그들이 무시하던 고기 써는 늙은이의 것임을, 그리고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 즐기던 그 파티가 그들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임을. 이야기 끝에 숨겨진 반전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마장동의 아침은 날카로운 쇠붙이가 살점을 파고드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제 손에 들린 묵직한 발골 칼이 소의 갈비뼈와 등심 사이를 정확하게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거친 고무 장갑 위로 미끌거리는 선홍빛 핏물이 튀어올랐고 코끝에는 30년 넘게 맡아온 비릿한 피 냄새가 훅 끼쳐왔죠. 남들이 보면 그저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악착같이 칼질이나 하는 늙은이로 보일 겁니다. 여사님, 작업장 구석, 어둠이 내려앉은 탈의실 쪽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위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가 조심스럽게 건넨 서류 봉투는 겉보기엔 평범한 정육 납품서 같았지만 그 속에는 남들이 상상도 못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비공식 투자 수익금 정산 내역입니다. 저는 봉투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 시장 바닥에서 제가 단순히 고기만 써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김 실장뿐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 힘만 숨겨두는 게 좋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보다 뽑히는 순간에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일을 마치고 반찬 거리를 챙겨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멸시가 저를 반겼습니다. 위잉.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공기청정기가 제가 들어서기가 무섭게 붉은색 경고등을 켜며 굉음을 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놀랍게도 안사돈 지연 모친이 제 집 안방처럼 안마 의자를 차지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 집도 있는 여자가 또 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아주 건강한 냄새를 몰고 오셨네. 안사돈이 안마 의자에서 느릿느릿 일어나며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녀는 마치 오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몸을 뒤로 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제가 지난달 생활비라며 건넨 현금으로 샀을 게 뻔한 명품 스카프가 뱀처럼 감겨 있었죠. 지연은 아예 대놓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들이닥쳤지만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허공에 룸 스프레이를 뿌려댔습니다. 칙, 칙. 독한 장미 향이 비린내와 뒤섞여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밖에서 냄새 좀 빼고 오시면 안 돼요? 내일 엄마랑 저랑 호텔 갈 짐 다 싸놨는데 옷에 냄새 배면 드라이 다시 맡겨야 한단 말이에요.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스프레이통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랑 여행 간다고 거실 한쪽에 캐리어를 잔뜩 펼쳐놓은 꼴을 보니 안사돈이 왜 며칠 전부터 여기 와서 살다시피 했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제 집 놔두고 사위 집에서 공짜 밥 먹으며 호캉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식탁 구석에 가져온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우는 아직 안 왔냐?
김서방이야 늘 야근이죠. 능력 있는 사위 둔 덕에 우리가 호강한다지만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안사돈이 혀를 차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사위가 야근하며 벌어온 돈으로 누가 호의호식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녀의 태도는 당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며 그녀들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나누는 뻔뻔한 속삭임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는 강남 호텔 말이야. 스위트룸 업그레이드하면 1박에 100만 원 더 내야 한대. 뷰가 끝내준다는데. 아유, 내 시어머니가 돈 좀 더 안 주시던? 저렇게 억척같이 벌어서 다 어디다 쓴다니?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안사돈이 저를 곁눈질로 흘끔거리는 게 등 뒤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탐욕스럽게 꿈틀거렸죠. 저 노인네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을 더 뜯어낼까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띠띠띠띠.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상우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상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흑빛이었고 넥타이는 비스듬히 돌아가 있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거실의 여자들은 남편의 안색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소파에서 엉덩이도 떼지 않고 반가운 척 손만 흔들었습니다. 어머, 김서방 왔어? 아이고, 내일 우리 호텔 가는데 짐 싸는 것 좀 도와줘. 캐리어가 안 잠기네. 자네 힘 좀 써야겠어. 지연도 소파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왔어? 식탁 위에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올려놨으니까 입금해줘. 그리고 내일 강남까지 차 막히니까 일찍 일어나야 해. 얼른 씻고 자. 상우가 신발을 벗다 말고 휘청거렸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등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보였죠. 저는 얼른 달려가 상우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상우야, 너 왜 이러냐? 열이 펄펄 끓는데? 제가 놀라서 소리치자 그제야 지연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니 엄살 아니에요? 오빠 내일 호텔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데 아프면 어떡해? 체크인 시간 늦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연의 걱정은 남편의 생사가 아니라 내일 호텔까지 데려다 줄 기사의 컨디션뿐이었습니다. 상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제 손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수 있어요. 상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상우를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이 제 법인 카드로 긁은 내역들이었죠. 청담동 피부가 300만 원, 백화점 명품관 580만 원. 종이를 쥔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축장에서 짐승의 피비린내를 맡아가며 번 돈이 고스란히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의 사치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과 지연은 낄낄거리며 호텔 근처 맛집을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제 살을 파먹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상우의 방문을 지켰습니다. 안사돈은 뻔뻔하게도 손님방 침대를 차지하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침대에 누운 상우의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데 불규칙하게 마치 톱질하는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평생 칼날 위에서 살아온 제 감각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내일 기어코 무슨 일이 터지고야 말 것 같은 아주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 대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며느리 지연과 사돈 내외는 아침부터 한껏 들떠 있었죠. 안사돈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뒤적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바깥사돈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사위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국을 떠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고 있었어요. 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안색은 어제보다 더 나빠져서 마치 시멘트 반죽을 발라놓은 것처럼 회색빛이 돌았죠. 하지만 식탁에 앉은 나머지 세 사람의 눈에는 오로지 돈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며 상우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근데 있잖아. 이번 여행 아빠 칠순 기념으로 가는 거잖아. 내가 호텔에 전화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예약한 방은 너무 좁대.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뷰도 좋고 라운지도 공짜라는데 딱 1,000,000원만 더 주면 안 돼? 1,000,000원. 지연의 입에서 나온 그 큰 돈은 마치 껌값인 양 가볍게 튀어나왔습니다. 상우가 숟가락을 멈칫하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달 대출 이자도 겨우 막았어. 1,000,000원이 어디 있어. 이미 호텔이랑 칠순 잔치 비용으로 500 넘게 줬잖아. 상우의 힘없는 대답에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남편의 팔을 툭 내치며 입술을 비죽거렸죠. 아 진짜 오빠는 맨날 돈 없다 소리만 해? 내 친구 남편들은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가면 알아서 척척 해주던데. 아빠 칠순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쪽팔리게 진짜.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덜커덕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깥사돈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딸이랑 장모가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나? 가장이 돼서 째째하게 돈 타령이나 하고 말이야. 쯧쯧. 바깥사돈은 혀를 차며 상우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옆에서 국을 마시던 안사돈도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사부인이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벌어서 다 어디다 쓰신다니?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며느리 기 좀 살려주게 좀 내놓지 그러셨어. 안사돈은 저를 향해 눈을 흘기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제 주머니 속에 있을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탐하고 있었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밥그릇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들 상우가 파리한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상우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정작 미안해해야 할 인간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지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 예약한 콜벤 왔나 봐. 지연은 언제 화를 냈냐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내외도 먹던 숟가락을 내팽개치고 현관으로 우르르 몰려나갔죠. 김서방, 뭐해? 얼른 짐 안 내리고. 기사님 기다리시잖아.
장모의 호통에 상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무거운 캐리어 2개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상우가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쿵! 꽤 큰 소리가 났지만 지연과 사돈들은 밖에서 경적을 울리는 검은색 밴을 보며 손을 흔드느라 사위가 쓰러질 뻔한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와, 차 진짜 좋다. 엄마, 빨리 가자. 호텔 체크인 전에 백화점 들러야 해. 지연은 남편을 밀치듯 지나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상우의 등 뒤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상우야, 너 오늘 안 되겠다. 조퇴하고 병원부터 가. 엄마 말 들어, 알았지? 하지만 상우는 억지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것이 그날 아침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마장동 도축장은 여느 때처럼 기계 돌아가는 소음과 비릿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발골 칼로 소의 뒷다리 살을 발라내고 있었죠. 칼끝이 뼈를 긁고 지나가는 감각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아침에 본 상우의 흙빛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손이 떨렸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작업대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상우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여기 XX병원 응급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상우 씨가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되는데 상황이 아주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쨍그랑. 제 손에 들려있던 발골 칼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에 묻은 피 냄새가 택시 안에 진동했지만 기사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가도 받지 않더군요. 마이너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3번째 통화 만에야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화점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 지금 백화점이라 바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가 쓰러졌다. 지금 응급실이란다. 뇌출혈이라는데 당장 와라. 제가 소리를 지르듯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지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뇌출혈이요? 에이, 아까 아침까지 멀쩡했잖아요. 또 엄살 아니에요? 엄살이 아니라 지금 죽는단다.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난리다. 너 지금 어디냐? 아, 진짜. 저 지금 엄마랑 쇼핑 중인데. 호텔 체크인 시간도 다 됐는데. 지연은 남편이 죽어간다는 말보다 자신의 쇼핑이 끊긴 것에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욕설을 내뱉더니 알겠다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장치들이 삑삑거리며 아들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당장 개두술을 해야 하는데 생존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고생만 하던 내 새끼가 죽을 수도 있다니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 쪽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지연과 사돈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화려한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나타났으니까요. 아니, 김서방은 왜 하필 오늘 쓰러져서 사람 오라가라 해? 우리 호텔 예약 시간 다 된 거 안 보여? 바깥사돈이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안사돈은 쇼핑백이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사경을 헤매는 사위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젊은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수술하면 금방 깨어난답니까? 우리 저녁에 호텔 뷔페 예약해놨는데 그들의 눈에는 침대에 누운 상우가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수술 도중에 사망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제 옷에서 나는 비릿한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연은 달랐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힐끔거리더군요.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생사가 걸린 수술 동의서보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더 급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기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수술하면 100% 사는 건가요? 아니면 식물인간이라도 되는 건가요? 바깥사돈이 팔짱을 낀 채 따지듯 물었습니다. 걱정이 서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맡길 때 견적을 물어보는 사람처럼 심드렁한 말투였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짝 치며 나섰습니다. 꺼봐요. 의사도 장담 못한다잖아. 여보, 이거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사돈은 저를 곁눈질로 보며 입꼬리를 비죽거렸습니다. 사부인, 들으셨죠? 수술실 들어가면 보호자는 밖에서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오늘 예약한 호텔 패키지가 얼만지 아세요?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에요. 사위가 아픈 건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 몇 푼 아까워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꼴이라니요. 제가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상우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요. 사돈은 사위가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옵니까? 제 호통에 지연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지만 눈물은커녕 눈화장 하나 번지지 않은 말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이 제 팔을 잡아 끌어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쪽팔리게 진짜. 엄마 아빠 평생 소원인 칠순 파티예요. 오늘을 위해 제가 몇 달을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빠 수술하는 동안 어머니가 지키고 계시면 되잖아요. 지연은 제 옷에 묻은 핏자국이 자기 명품 원피스에 묻을까봐 살짝 거리를 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호텔에 짐만 풀어놓고 손님들 인사만 하고 금방 올게요. 아시잖아요. 오늘 초대받은 손님들이 이미 호텔 연회장에 다 와 계시는데 주인공인 저희가 빠지면 아빠 체면이 뭐가 돼요? 체면. 그놈의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라. 가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내 아들 잘못되면 니들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제 서늘한 경고에도 지연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에게 달려가더군요. 엄마, 아빠, 가자. 늦겠다. 세 사람은 쇼핑백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들이 서로를 보며 아유, 다행이다라고 속삭이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닫힌 엘리베이터 문 위로 숫자가 바뀌는 걸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피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제가 이곳 차가운 복도에서 떨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마치 CCTV를 보듯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와, 여보, 뷰 끝내준다. 역시 내 딸이 최고네. 안사도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창가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녀는 상우가 사준 명품 스카프를 휘날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겠죠. 바깥사도는 미니바를 열어 양주를 꺼내 들고 흐뭇해했을 테고요. 김서방 그 친구 참 타이밍도 못 맞추지. 하필 오늘 쓰러져서 분위기 잡치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다행이야. 그치? 그들은 죄책감 따위는 안주거리로 씹어 삼켰을 겁니다. 지연은 욕실에서 거품 목욕을 준비하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겠죠. 남편이 좀 아파서 늦었어요. 그래도 파티는 해야지. 얼른 와. 그녀에게 남편의 뇌출혈은 그저 파티의 늦은 사소한 핑계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제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잘 됐냐는 문자 한 통 없었죠. 적막한 병원 복도에서 저는 홀린 듯 핸드폰을 꺼내 지연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봐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사진 한 장을요. 화려한 조명이 감도는 호텔 라운지. 테이블 위에는 킹크랩과 랍스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옆에는 샴페인 병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샴페인 잔을 들고 얼굴이 벌개져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연은 그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B자를 그리며 윙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달린 태그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해시태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해시태그 칠순파티, 해시태그 효도여행, 해시태그 호캉스, 해시태그 더원호텔, 해시태그 이링타임. 스크롤을 내리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 댓글들이 마치 환청처럼 제 귓가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지연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효녀네, 효녀. 지연의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아양을 부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밑에는 지연이가 콧소리를 섞어 낄낄거리며 대답하는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죠. 히히, 고마워. 오빠가 카드 줘서 긁었지. 뭐 넌 언제 와? 빨리 와서 같이 마시자. 이어지는 다른 친구의 댓글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같이 안 갔어? 그 물음에 지연이가 달아놓은 답글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깔깔깔거리는 악마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 오빠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쉰대 유유 나만 신났네 키읔키읔. 집에서 쉬어? 머리 뚜껑을 열고 사경을 헤매는데 집에서 쉰다고? 문장 끝에 붙은 키읔키읔라는 두 글자가 마치 수술실에 누운 제 아들을 조롱하는 비명소리처럼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오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칼을 잡았던 헌신적인 어미 박말수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악마들을 단죄할 심판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피 묻은 장화 발소리가 복도에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저기, 할머니, 어디 가세요? 수술 아직 안 끝났는데요? 간호사가 제 험상궂은 표정을 보고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간호사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잡으러 간다. 사람 껍데기 뒤집어 쓴 짐승 새끼들. 저는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강남 더원 호텔. 내 돈으로 지은 내 성이자 저들이 제 무덤인 줄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수술실 앞을 지키던 간호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와 땀에 젖은 이마를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도로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축장에서 막 나온 듯한 피범벅이 된 앞치마, 무릎까지 오는 붉은 고무장갑, 그리고 비릿한 악취를 풍기는 늙은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코를 막고 피해갔지만 제 눈에는 오직 저 멀리 보이는 택시의 빈차 등만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가 저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가 가까이서 제 행색을 확인하고는 기겁하며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니, 어르신. 문 열지 마시라니까요. 아우, 냄새 진짜. 기사는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룸미러로 제 옷에 묻은 핏자국을 훑어보는 그의 눈동자가 경계심으로 흔들렸죠. 할머니, 이거 피 아니에요? 저 지금 영업 끝났어요. 시트에 냄새 배면 이거 세차비만 10만 원 넘게 깨지는데. 뒷차 타세요. 뒷차. 기사는 기어 레버에 손을 올리며 당장이라도 도망칠 기세였습니다. 승차 거부 따위를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뭉치를 한 움큼 꺼내 열린 창문 틈으로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흩뿌렸습니다. 툭, 투둑. 노란 지폐들이 눈처럼 떨어지자 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남 더원 호텔. 신호 무시하고 제일 빨리 가. 딱지는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기사는 멍하니 돈뭉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침을 꼴깍 삼키며 도어 잠금을 풀었습니다. 예. 타십시오. 근데 시트에 뭐 좀 깔고 타셔야 하는데. 저는 대꾸도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굉음을 내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아들이 흘리고 있을 피처럼 보였습니다. 상우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금방 다녀오마. 아들은 지금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머리뼈를 열고 생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값을 쥐어짜 만든 돈으로 며느리와 사돈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니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들의 웃는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더원 호텔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황금빛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저 건물이 사실은 제 자금으로 세워진 제 소유의 호텔이라는 걸 저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택시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의 화려한 회전문 앞에서 제복을 입은 벨보이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뭐야? 경비, 보안 불러. 노숙자가 들어온다. 벨보이 하나가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피냄새와 분뇨 냄새가 섞인 고약한 악취가 호텔 입구의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죠. 저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회전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옷에 묻은 붉은 선혈 자국을 보고는 혹시라도 흉기를 소지했을까봐 섣불리 몸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떨리는 게 보였죠. 비켜. 내 아들 죽인 년 잡으러 왔으니까. 제 목소리는 도축장의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기세에 눌린 보안 요원들이 멈칫하는 사이 저는 어깨로 그들을 밀치고 로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별천지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벅. 피 묻은 장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야, 뭐야? 저 아줌마 피 묻었어. 경비 어디 갔어? 미친 사람 들어왔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제 몸에 화살처럼 꽂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로비 중앙에 위치한 라운지 바바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저기 있군요. 푹신한 벨벳 소파에 파묻혀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들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SNS에서 봤던 킹크랩 껍데기와 빈 샴페인 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사위 잘 둬서 호강하네. 여보, 한 잔 더 해. 바깥사돈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킬킬거리고 있었고 지연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핸드폰을 보여주며 자랑질을 하고 있었죠. 야, 이거 이번 신상이야. 오빠가 카드 주면서 맘대로 긁으라길래 그냥 질렀지. 지연의 친구들이 부러운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 쿵, 쿵 소리를 내며 고동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비린내와 피냄새가 그들의 테이블을 덮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를 맡은 건 지연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디서 똥 냄새 안 나? 갑자기 무슨 냄새야 이게? 응? 무슨 냄새?
지연이 샴페인 잔을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지연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술 기운에 풀려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 어, 지연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피 묻은 앞치마와 낡은 장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훑어내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지연아. 너 아는 사람이야? 지연의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안사돈도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리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흐익, 사부인, 여기가 어디라고 그 꼴로 와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우아한 파티에 오물을 끼얹은 시어머니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였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지연의 친구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2년 시어미다.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 기생충 시어미.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연의 테이블 주변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죠. 지연의 옆에 앉아있던 친구 하나가 코를 움켜쥐며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물러났거든요. 어머, 지연아. 진짜야? 너희 시어머니가 저런 일 하셔? 난 또 뭐 사업하신다길래. 친구의 말끝이 비웃음으로 흐려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대놓고 킬킬거렸죠. 야,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소똥 냄새 아니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샴페인 맛 떨어지게. 그 말들은 가시가 되어 지연의 자존심을 후벼 팠을 겁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 꼴로 와요? 제정신이에요? 지연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 로비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단번에 짓눌러버렸죠. 안사돈도 덩달아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사부인, 노망 났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우리 지연이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줄 일 있어? 당장 안 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들 목숨값으로 파티를 벌이는 주제에 망신 타령이라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테이블 위에 놓인 300만 원짜리 최고급 돔 페리뇽 샴페인 병을 낚아챘습니다. 망신? 니들이 망신이 뭔지나 알아? 와장창 마이너스. 제가 힘껏 내리꽂은 샴페인 병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아니 흉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꺄! 지연의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웅크렸고 안사도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채 우리를 향했죠. 바깥사돈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무식한 여편니가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이 평생 고기 썰어도 못 갚을 돈이야. 돈? 그래, 돈. 저는 피 묻은 장화발로 바닥에 흐른 샴페인을 지시겼습니다. 쩍쩍 소리가 날 때마다 바깥사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니들이 지금 처먹고 있는 그 술, 그 안주, 입고 있는 옷, 타고 온 차,
다 내 아들 피 고름 짜서 산 거잖아. 상우는 지금 뇌뚜껑 열고 수술 중인데 니들은 여기서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제 호통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수술 중인데 며느리는 파티를 한 거야? 진짜야? 와, 독하다 독해. 수군거림이 커질수록 지연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술기운이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듯 했습니다. 지연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보안, 뭐해? 이 미친 노인네 안 끌어내고 내 돈 내고 내가 노는데 왜 관리를 이따위로 해? 지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보안 요원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제 기세에 눌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지연은 분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진짜 재수없게 왜 이래? 가서 네 자식이나 챙겨.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잔치 망치고 지랄이야? 남의 잔치라니요. 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버린 이 추악한 파티가 남의 잔치란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짝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로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에서 화끈거리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쇠맛이 나는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풀스윙으로 올려붙인 겁니다. 허!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씩씩거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때린 손이 아픈지 손바닥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저런 무식한 여편네는 맞아도 싸. 정신 차리게 한 대 더 때려라.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안사돈이 박수를 치며 악을 썼습니다. 세상에 딸이 폐륜을 저지르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다니요.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 뺨보다 가슴속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미련도 자비도 필요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어오른 뺨을 만지는 대신 피 묻은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투지 폴더폰의 감촉이 서늘했습니다. 지연은 제가 경찰이라도 부르려는 줄 알았는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부르게? 불러. 나도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니까. 어차피 법대로 하면 어머니가 불리해. 돈도 백도 없는 주제에. 그래, 법대로 하자꾸나. 저는 폴더폰의 폴더를 탁 소리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채 한 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대기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 이 시간부로 며느리년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 당장 정지시켜. 제 말에 지연이 뭐? 법인카드? 라며 비웃으려던 찰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내 공장에 들어간 내 차명 투자금 전액, 지금 즉시 상환 처리해. 채권 추심팀 보내서 기계 압류 딱지 붙이고 공장 가동 멈춰. 10분 내로 처리해. 전화기 너머 김 실장의 대답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존명.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김 실장.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지연과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리고 있는 사돈 내외, 그리고 겁에 질린 지연의 친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보안팀장이랑 총지배인 로비로 튀어오라고 해. 내 호텔에서 이 더러운 기생충들 당장 끌어내야겠으니까.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묵직하게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비꼬았습니다. 아, 참나 기가 막혀서. 회장님? 내 호텔? 어머니, 진짜 돌았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뻥을 쳐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바깥사돈도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허언증까지 있으신가? 도축장에서 고기 썰다 보니까 여기가 정육점인 줄 아죠? 에잉 쯧쯧. 그들은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고기 써는 늙은이의 소유라는 사실을요. 딕마이너스. 그때 로비 중앙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때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에는 김 실장이, 그 뒤에는 호텔 총지배인과 임원들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총지배인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소리치며 달려와 제 피 묻은 장화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치 황제를 아련하는 신하처럼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늦게 모셔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장님. 순간 로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서서히 경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총지배인과 저를 번갈아 보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아줌마가? 안사도는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질 듯했고 바깥사도는 들고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났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엎드려 있는 총지배인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지옥의 사자처럼 속삭였습니다. 왜? 고기 비린내 나는 돈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더니 이 호텔은 좋지? 지연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뒤늦은 후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의 칼날은 칼집에서 뽑혔고 이제 그 칼은 자비 없이 휘둘러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회장님?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저와 총지배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조금 전까지 제 뺨을 후려갈기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없고 눈동자는 지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조아리며 연신 식은땀을 흘려댔습니다. 회장님, 보안팀 교육이 미흡하여 이런 누를 끼쳤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총지배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의 정막을 깨뜨리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안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이라니. 사부인이 이 호텔 주인이라니. 말도 안 돼. 안사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더군요. 바깥사돈은 들고 있던 양주잔을 떨어뜨린 채 입을 뻐끔거리며 금붕어처럼 헐떡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사람 속을 꿰뚫어 본 제 눈에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돈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총지배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네가 사과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내 호텔 로비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거, 그거 치우는 게 먼저지. 명심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보안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멀찍이서 눈치만 보고 있던 보안 요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달려와 지연과 사돈 식구들을 포위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들이 벽을 치듯 둘러싸자 지연의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핸드백을 챙겨 도망칠 준비를 하더군요. 야, 최지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시어머니 그냥 장사하신다며. 나갈래. 무서워. 친구들이 등을 돌리자 지연은 다급하게 그들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친구들은 매정하게 그녀를 뿌리치고 호텔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남겨진 건 초라한 며느리와 겁에 질린 사돈 늙은이들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결제 알림 문자를 확인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연속해서 울리는 문자 알림음. 지연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카드가 왜 다 정지돼요? 네. 지연이 울먹이며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한 발 앞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죠. 김 실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연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지연 씨, 지금 이 시각부로 회장님 명의로 발급된 모든 카드와 지원 차량, 그리고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사용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김 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인 이상우 이사님 명의로 된 보험, 적금, 연금 등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및 지급 정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으로 10원 한 장 못 씁니다. 뭐라고요? 가압류요? 아니, 김 실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악을 쓰며 김 실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 사돈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적을 깨는 벨소리에 바깥 사돈이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장 격리과장의 전화였습니다. 사돈은 스피커폰을 켜놓은 줄도 모르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공장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기계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과장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로비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이거나 압류 집행 중이야. 라고 고함치는 채권 추심팀의 목소리와 철커덕거리는 기계 멈추는 소음이 배경음악처럼 깔렸죠. 뭐라고? 빨간 딱지? 압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바깥 사돈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보냈답니다. 투자금 회수한다고. 당장 전액 상환 안 하면 공장 경매 넘긴다고. 사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당장 막아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깥 사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그들의 인생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장. 내 공장이. 바깥 사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뵀습니다. 제발 공장만은, 그 공장이 내 목숨줄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저를 못 배운 여편네라고 조롱하던 입에서 비굴한 애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안사돈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 발밑에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지연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미쳤었나 봐요. 아까 때린 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인연이 술이 취해서. 안사돈은 살기 위해 딸을 팔아먹는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지연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는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술이 과해서 실수한 거예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상우 씨 수술 끝나면 제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할게요. 네. 지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제 아들의 피를 빨아산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역겨웠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발을 빼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더러우니까. 제 서슬퍼런 눈빛에 지연이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치워. 김 실장이 손을 들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사돈 식구들의 양팔을 잡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부인, 엄마, 아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요.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안사돈의 명품 구두가 벗겨져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고 바깥사돈의 양복 상의는 찢겨나갔습니다. 지연은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상우 씨한테 다 이를 거야. 당신이 우리한테 이랬다고 다 말할 거라고. 끝까지 아들을 이용하려는 그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들의 귀에 똑똑히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그래, 일러라. 상우가 깨어나면 내년이 뺨 때린 CCTV부터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로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김 실장이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다. 상우한테 가자. 호텔 정문 앞에는 김 실장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세단이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앞치마를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삭신이 쑤셔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돈 식구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삿대질하며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꼴 좋았습니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조수석에 탄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사돈댁 공장 부지 및 기계 설비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거래 은행들도 채권 회수에 들어갈 겁니다. 사실상 부도 처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내용은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명의로 된 리스 차량은 위치 추적해서 견인 조치시켰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전세권 가압류 들어갔으니
조만간 짐 빼야 할 겁니다. 오갈 데 없을 겁니다. 그래. 잘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만든 성을 무너뜨리는 건 이토록 쉬운 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서류 몇 장이면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부귀영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요. 저들은 그 모래성 위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겠죠. 회장님, 병원장에게 연락해 두었습니다. 아드님 수술 경과 최고 의료진이 붙어서 케어할 겁니다. 김 실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우뿐입니다. 제 아들이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차는 다시 병원을 향해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멀리서 병원의 응급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아들이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겁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진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소를 잡으며 단련된 다리였지만 자식의 생사 앞에서는 손뭉치처럼 무력했죠. 상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을 씻고 병원 편의점에서 산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상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계음만 가득하던 병실에 미세한 신음이 울렸습니다. 상우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제 얼굴에 머물렀죠. 갈라진 목소리. 저는 황급히 물수건으로 아들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상우가 정신이 좀 드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지연이는? 장인어른, 장모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그 악마 같은 년을 찾다니요. 저는 상우의 손을 꼭 잡고 침대 옆에 두었던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상우야, 지금부터 엄마가 보여주는 거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사람들이 네가 죽어갈 때 뭘 했는지. 저는 김 실장이 보내준 호텔 로비 CCTV 영상과 지연의 SNS 캡처본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연과 사돈 식구들은 킹크랩을 뜯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쉰대 유유, 나만 신났네 키읔키읔. SNS 댓글을 읽어내려가는 상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로비에서 샴페인 병이 깨지고 지연이 제 뺨을 후려갈기는 장면이 나오자 상우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수술실 들어간 그 시각이다. 쟤들은 내 목숨값으로 파티를 했어. 내가 따지러 가니까 내 뺨을 치더구나. 가서 네 자식이나 챙기라면서. 상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더군요. 녀석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가족이라 믿었던 그들의 민낯을 뼈에 새기려는 듯이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비켜요. 내 남편이에요.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아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사이 팍 사가버린 목소리였죠. 저는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젖은 눈으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라고 눈짓하자 김 실장이 막고 있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르르 지연과 사돈 내외가 병실 안으로 굴러 들어오듯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연은 머리도 감지 못해 떡이 져 있었고 안사돈은 화장이 다 지워져 기미가 훤히 보이는 초라한 노인네 몰골이었죠. 바깥사돈은 찢어진 양복을 대충 꿰매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상우씨, 깨어났구나. 흑흑. 지연이 침대로 달려들어 상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상우씨,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머님이 오해하셔서 우리를 다 내쫓고 카드도 맞고. 나 진짜 무서웠어. 지연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사돈도 침대 발치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죠. 김서방, 자네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고 하네. 오해를 좀 풀어줘. 우리가 자네 걱정돼서 기도하러 간 걸 가지고. 역겨운 변명들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상우가 아직 영상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상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들의 소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켜. 상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연이 멈칫하며 상우를 쳐다봤습니다. 상우 씨 뭐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더러우니까. 상우가 힘겹게 손을 들어 지연의 손을 쳐냈습니다. 찰싹. 힘없는 손짓이었지만 그 거절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상우는 옆에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지연의 면전에 던지듯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 집에서 쉰대 키읔키읔나고 쓴 댓글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죠.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멘트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집에서 쉬어? 난 수술실에서 머리가 깨지고 있었는데 넌 내가 집에서 쉰다고 썼니? 상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웃음이었죠. 내가 너한테 뭐였니?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어?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뺨을 때려. 네가 사람이야? 아니, 김서방. 그게 아니라. 바깥사돈이 끼어들려 했지만 상우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나가. 다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당신들 내 가족 아니야. 상우가 링거줄을 뜯어낼 듯이 발버둥 치며 소리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김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사색이 된 지연과 사돈들을 끌어냈습니다. 상우 씨,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김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공장만은 살려줘. 그들이 질질 끌려나가며 문지방을 잡고 늘어졌지만 상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들의 절규가 멀어지자 상우는 제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지독했던 짝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복수는 빠르고 잔혹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우는 병상에 누워 변호사를 불렀고 이혼 소장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지연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었죠. 사돈네의 몰락은 더 처참했습니다. 공장은 결국 부도를 막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며칠 전 공장 기계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날 바깥사돈이 기계를 붙잡고 울다가 실신해서 119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안사돈이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도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그들은 옷까지만 챙겨서 야반도주하듯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인
달동네의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김 실장이 보여주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마장동 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자.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고 있는 그 여자. 최지연이었습니다. 야, 아줌마, 설거지 안 하고 뭐해? 손님 기다리잖아. 식당 주인이 소리치며 지연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대들었겠지만 지연은 화들짝 놀라며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명품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벌겋게 튼 상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달동네 단칸방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감탱이가 사업 말아먹어서 이 꼴이 났잖아. 네가 구판 버린다고 쓴 돈이 얼마야. 딸년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킨 거야.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소리가 얇은 판잣집 벽을 넘어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평생 무시했던 가난과 악취가 이제 그들의 피부가 되고 일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껐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그놈의 허영심 때문에 자신들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그들이 불쌍하기보다 한심해서였죠. 회장님, 처리할까요? 김 실장이 지연이 일하는 식당 주인을 매수해서 쫓아낼지 묻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더라. 평생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나 닦으면서 지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게 더 큰 벌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휠체어를 탄 상우가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녀석의 어깨는 아직 처져 있었지만 더 이상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위태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서 아들의 손을 잡아줘야겠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하니까요.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1년 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더원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분기 유통망 확장건은 기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좌중을 압도하는 굵직한 목소리.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이상우 대표이사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처가 식구들 눈치 보느라 어깨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그 유약한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상우는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휘어잡고 있었죠. 녀석이 결제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하는 손놀림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면서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회장님, 아드님. 아니, 대표님 일 처리가 아주 매섭습니다. 젊은 시절 회장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옆에 있던 김 실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칼잡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폰만 잡아서 쓰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입꼬리가 자꾸만 귀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뒤 다니던 대기업을 미련 없이 그만두고 제 밑으로 들어와 밑바닥부터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도축장 비린내에 헛구역질을 하던 녀석이 이제는
고기 등급만 봐도 원가를 계산해 낼 정도로 눈구렁이가 다 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오자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상우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눈을 맞추며 격려해 주었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진짜 오너가 된 겁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본사를 나와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장동 시장 골목. 비릿한 피 냄새와 삶의 땀 냄새가 뒤섞인 이곳이 화려한 회장실보다 제게는 훨씬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어이쿠, 박 여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육점 김씨 아저씨가 너스레를 떨며 반겼습니다. 회장은 무슨, 그냥 국밥집 할매지. 저는 손사래를 치며 제가 운영하는 마장 정육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짜리 번듯한 건물을 새로 올렸지만 저는 여전히 카운터가 아닌 주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고기 익는 소리와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갑니다요. 저는 쟁반을 나르며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호텔 회장이 서빙을 한다고 하면 남들은 미쳤다고 하겠지만 이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정직하게 배를 채우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이죠. 그때 식당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꾀재재한 패딩 점퍼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가 식당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코를 박고 손님들이 먹는 고기를 멍하니 쳐다보는 여자. 최지연이었습니다. 1년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죠.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우나 저를 기다리는 거겠죠. 돈 한 푼이라도 구걸해 볼까 하고요. 사장님, 저밖에 거지가 자꾸 쳐다보는데 쫓아낼까요? 영업 방해되게 시리. 종업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무심하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더니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더라. 배고픈가 보지. 근데 우리 가게는 잡상인이나 거지는 출입 금지야. 물 흐리니까 얼씬도 못하게 해. 제 단호한 말에 종업원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자 지연은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뒤뚱거리는 뒷모습이 처량했지만 동정심은 티끌만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죄수니까요. 평생 그렇게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유리창 너머로 훔쳐보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조금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상우의 뒤로 수수한 차림의 아가씨가 수줍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인상이 참 선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누추한데 뭐하러 여기까지. 제가 손을 내밀자 은정 씨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닿는 그녀의 손바닥 느낌이 묘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까슬까슬했거든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상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은정 씨, 조경사예요. 하루 종일 흙 만지고 나무 심는 사람이라 손이 좀 거칠어요. 엄마 손이랑 닮았죠? 지연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걸 질색하며 매일 네일아트를 받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흙투성이가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정 씨가 부끄러운 듯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그 거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네. 정직하게 사는 손이야. 제 말에 은정 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식당 안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앉아라. 내가 오늘 제일 좋은 부위로 골라놨다. 배 터지게 먹고 가.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에서 숙성해둔 최상급 2플러스 한우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은 제 손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고기를 썰어 접시에 담는 제 입에서 저절로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고 상우와 은정 씨가 서로 쌈을 싸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죠. 돈으로 칠갑한 가짜 행복이 아니라 땀 냄새 나고 투박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진짜 행복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상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사돈댁. 아니, 예전 공장 부지에 지은 복지센터 개관식 있는 거 아시죠? 같이 가실 거죠? 사돈니가 탕진한 공장 부지는 우리 그룹이 인수해 무료 급식소와 노인 복지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악취나던 욕망의 터가 이제는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나눔의 터전이 된 겁니다. 그럼 가야지. 내가 가서 국밥이라도 퍼야지. 아유, 회장님이 무슨 국밥을 퍼요. 그냥 테이프만 끊으세요. 시끄러워, 이 녀석아. 내 국밥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묻은 앞치마는 벗었지만 여전히 제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비친 60대 노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도축장의 칼잡이 박말순이자 든든한 어머니, 그리고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삶을요. 가자, 엄마. 데려다 줄게. 상우가 내민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뒤로하고 환한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길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진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말순 여사님의 피, 땀, 눈물이 서린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허영심과 체면이 먼저였던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의 최후. 정말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죠?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비릿한 땀 냄새가 나는 삶의 현장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맞잡은 두 손의 온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복수는 결국 악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진짜 행복을 누리며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니까요. 박 여사님과 상우 씨의 앞날에 이제는 꽃길만 펼쳐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